새해 1월을 맞으면 항상 1월 효과를 기대했죠. 근데 올해 1월은 1월 역효과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긴급 진단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DB금융투자 강현기 주식전략 파트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시장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미국,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감 많이 느껴져요. 우리 시장만 유독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감기를 좀 세게 앓아서 목소리가 예. 좀 걸걸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건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최대 수출국은 물론 미국이었습니다. 수치로 보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9.6%. 우리 한국이 그 정도 미국에 수출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18.9% 정도 될 겁니다. 물론 2위 수출국으로 최근에 내려앉았지만 한국이 홍콩 쪽에 수출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은 중국은 아직도 최대 수출국이죠. 그런데 중국의 최근 주식시장 보면은 금융위기 수준에 거의 이를 정도로 경기도 그만큼 부진하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뭐 일본이나 미국보다 저조한 건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도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파트장님 최근에 리포트를 보니까 시장 조정 원인을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를 좁히는 과정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미 조정 요인을 안고 있다가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트럼프 약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촉발해서 그렇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한번 제가 준비한 관련 도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도표가 나오네요. 요게 지난 기간 저희 한국 주식시장 상장사 영업이익 그리고 그 증가율을 나타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2024년 컨센서스입니다. 작년 연말 형성된 컨센서스를 보면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영업이익이 50% 약간 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한번 따져볼게요. 지난 20년간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한 사례, 이 두 군데가 있네요. 하나가 2010년, 이때 금융위기 직후였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2021년 팬데믹 직후였습니다. 이때 상황을 저희가 돌이켜보면 수요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정, 통화, 부양책을 쏟아부었죠. 그렇게 되면 한국도 그 온기가 미쳐서 영업이익이 50% 이상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그런 환경인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올해는 과거 뭐 금융위기 직후나 팬데믹 직후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대해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고 이게 현실과 만나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트럼프 경선 요걸 빌미로 주가가 내려앉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본질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이른 것 같고 바닥이나 지지선을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지지선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지선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민감하니까 잘 얘기해야 되겠죠. 저는 2,300에서 2,400 그 사이. 그런데 여기에서 2,400은 한 80점짜리 정답, 2,300은 한 20점짜리 정답.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도표 보면서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새록새록한 옛 기억을 돌이켜 보시죠. 2023년 이때 연초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다가 주식시장이 올라왔죠. 여름까지 잘 올라왔는데 이 기대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코스피가 기대 조정에 의해서 레벨 다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2,400이었어요. 지금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기대의 조정이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2023년 9월 넘어서 10월이 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도 물론 결론적으로 물가는 미국 CPI 기준으로 뭐 3%대 뭐 요 정도에서 머물렀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때 우려를 했죠. 유가가 튀면 물가가 다시 재급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공포심에 코스피가 2,300까지 한 번 더 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극단적인 상황, 뭐 분쟁이 더 격화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2,300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2,400 정도가 80점짜리 정답, 요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2,450선 정도니까 좀 한 단계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파트장님 말씀 보면 결국 기대 조정 효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대가 과도하면 다시 되물림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그럼 작년 10월, 11월 조정 거치다가 12월은 기대 이상의 상승을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작년 후반기 패턴이 되풀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시장은 역사는 반복되지만 항상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이 말도 있지 맞춘다고 않습니까? 얘기하죠. 맞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뭐 시장을 사실 저점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는 이게 어불성설이죠.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주가 수준도 제가 언급드린 2,400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습니다. 지금부터도 매수하기에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한번 도표도 같이 보실까요? 이 도표 보시면 마우스로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요게 여러분 PMI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갔네요. PMI가 구매 관리자 지수죠. 이게 뭐냐 하면 조사업체에서 각 기업 담당자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 뭐 먹고 살만 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뭐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줍니다. 이걸 쭉 취합한 건데 재밌게도 저희 코스피가 글로벌 모든 국가들의 PMI를 평균했을 때하고 저희 코스피의 변곡점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 회색 선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무슨 상황이 일어나야 더 떨어질까? 과거 상황 보면 2000년대 IT 버블 붕괴 그리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또는 2020년 팬데믹 이게 아니라면 지금 수준에서 글로벌 이 PMI가 더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저희 코스피의 펀더멘탈은 순환적인 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후에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은 인플레이션 지금 완화됐죠. 실물 비용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남아있죠. 이거 금융 비용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회복되고 기업 실적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의 본질적인 요인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회복은 될 건데 그 속도는 사람들이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는 빠르지 않고 천천히 일어날 겁니다. 그럼 요번에 주식시장 하락도 이렇습니다. 45도 각도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구나. 뭐 35도, 40도. 그러면 그 각도 조정을 위해서 한 차례 이렇게 시장이 내려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는 지금 시장에선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바닥에 가까워 오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1월 효과를 기대했던 새해 연초 시장인데 1월 내내 부진한데 파트장님 지난 8일 리포트 보니까 우리 시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시면서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우리 시장을 분석하셨어요. 이거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한 주식시장에 15년 정도 몸담고 있다 보니까 가끔 소 뒷발에 쥐잡기로 맞출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겸손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에 연초에는 운 좋게도 투자자 분들에게 그 경고 신호를 미리 낼 수 있었는데 제가 참고한 지표는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있었습니다. 도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방송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 표시하는 거랑 여기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회색 선 보시면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제가 역축으로 그렸습니다. 예. 이 회색 선이 위쪽 방향이면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게 상황이 좋은 거예요. 강세예요. 예, 역축이니까. 예. 예, 그리고 지난 기간 보면 저희 코스피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위험 자산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다는 거죠. 신용 위험에 대해서 덜 민감해지는. 맞습니다. 이러한 투자 심리는 저희 코스피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힐드 시장이 경기 민감 업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코스피에도 경기 민감 업종이 상당히 많죠. 하이힐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저희 코스피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요게 대략 한 3%포인트 부근에 이르면 추가로 더 강세가 가긴 어려워요. 예, 요 정도 되면 심리가 상당한 과열이란 뜻입니다. 예, 요번 연초에도 3%포인트 근방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갔고 그 이후로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예, 과도한 기대에 대해서 이러한 기대의 조정이 나타났다는 걸 하이힐드 스프레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글로벌 PMI 그다음에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변곡점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또 새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시장이 이제 약세장일 때는 미국의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예상 실적 하회하니까 시간의 시장에서 하락하고 그러면서 전기차 수요 부진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또 2차 전지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의 심려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예. 근데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주도주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주도주의 생로병사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장세에서 가장 각광받는 게 주도주죠. 그런데 장세가 변화하면 주도주도 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금리의 방향 또는 이제 매크로 환경 이런 것도 바뀌니까 직전 주도주, 저희 한국 시장에서는 2차 전지인데 예. 이러한 주도주도 이제 그 생로병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타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형태로 예. 전개되지 않을까 보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향후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과정이 나타날 것 같아요. 다수의 성장 산업들이 이후에 주도주의 역할을 다하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종목이 좀 압축돼서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이제 남게 됩니다. 소위 옥석 가리기죠. 예.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옥석 가리기 단계로 가시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이후 넥스트 주도주에 대해서 찾는 작업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요게 바람직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제로섬이라고 할까요? 2차 전지 관련한 전기차가 부진하다 보니까 올 아침에 발표된 이 기아 영업이익이 11조 6천억 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도 역시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는데 우리나라 영업이익 1, 2위가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동차 섹터에는 좀 모멘텀이 될까요? 제가 항상 주식을 여러 성격으로 분류를 하고 그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는데 그런 이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놨습니다. 저희 한국의 자동차 업종들 전형적인 가치주죠. 요건 아마 누구라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개선됐다면 가치주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사람들이 서서히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첫 소비에서 굉장히 단가가 높은 소위 내구재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을 바로 살까? 예.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물론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뉴스로 자동차 업종들 긍정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에 대한 이러한 자동차 업종의 주가 반응은 의외로 약간은 느리게 움직일 수 있어요. 내구재라는 성격을 저희가 고려는 해봐야 된다.
요 점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주가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주가가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새벽 나온 IBM의 4분기 실적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이는데 미국 증시 역시 기술주들이 실적도 좋고 주가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시장을 미국 증시를 떠받친다면은 우리 시장에도 이 부분은 긍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물론입니다.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도 또 양호하죠. 예,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인데 저희가 기술주 내부에 대해서 변화 가능성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역사를 좀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금융시장,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역사를 좀 평소에 살펴보는 편입니다. IT에 대해서 하드웨어 사이클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먼저 하드웨어가 일정 부분 발전하면 그다음 이걸 바탕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나와서 또 각광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1980년대 개인 PC가 보급되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깝게 한국 시장에서는 저희가 2009년, 2010년, 2011년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아이폰, 갤럭시 뭐 이 두 가지. 그러면서 이러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저희 국내 게임주가 잘 갔어요. 이후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러한 순차 관계가 있으니까 직전까지는 AI 관련 여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엔비디아가 각광받았죠. 그런데 이후로는 이러한 하드웨어 관련 종목 그 다음 타자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한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 중심으로 한번 지금 이제 스터디 해보시는 게 여러 노력 대비 성과가 투자자분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뜨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시총 1위를 올라가고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겠군요. 자, 오늘과 내일은 미국의 4분기 GDP와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 어떻게 전망하시고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12월 PC는 뭐 안정세로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이변은 없어 보이는데 4분기 미국의 GDP는 부진할 수 있습니다. 부진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한번 발표는 돼봐야 되겠지만 아마 2%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의 3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연율화로 하면 4.9%입니다. 근데 이게 안에 내용을 뜯어봤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재고 투자가 1.3%포인트였어요. 이게 꽤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3분기에는 향후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걸 감안해서라도 재고를 많이 쌓았다는 거죠. 일단 지금 재고가 고간에 지금 꽤 있습니다. 재고가 많다면 그 다음 스텝에서는 생산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보면서 맞습니다.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도 적극적이지 않다면 뭐 임금이나 소비 이런 것도 조금은 소위 뭐 속된 말로 짱 보는 기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4분기 GDP는 이런 3분기 발표됐던 것보다는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은 시장도 아마 충분히 인지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 4분기 GDP가 발표됐을 때, 3분기보다 저조하게 발표됐을 때 시장 반응도 사실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건 시장의 속성상 6개월에서 12개월 뒤의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안정되고 이제는 또 금리가 인하된 과정에서의 경제 환경을 바라보고 시장이 달리기 때문에 4분기 GDP에 대해서 좀 부진하게 발표되더라도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박이 굴르는 거와 좁쌀이 굴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이랑 커다란 수박이 5% 했다는 건 그건 초고속이고 2%대면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부진하다는 표현은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좀 조금 둔화된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오히려 적절할 것 같네요. 자, 시장 그동안 뭐 이 금리 인하 이슈로 상당히 기대가 컸었는데 인하 시점과 폭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왜 인하하는가
가능한가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3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 해도 이게 급격한 경기 침체나 냉각이라면 이거 결국 반가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리 인하와 주가는 과거 사례를 보면 그 방향이 두 가지로 나눠요. 예. 예,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하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앞으로의 여러 투자 활동에서도. 도표 준비했는데 한번 예.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감기 기운에 잠겼던 목이 서서히 풀립니다. 예. 이제 도표에서 이렇게 화면상에서 금리 인하 원인이 경기일 때 이때 보시죠. 예. 예. 이때가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뭐 금융위기 뭐 그때 전후까지 이때 금리 인하를 하면 첫 금리 인하 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바로 도망가셔야 돼요.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금리 인하와 함께 주식시장도 폭락했습니다. IT 버블 붕괴 때 그리고 금융위기. 자, 그런데 또 다르게 옆에 금리 인하 원인이 물가일 때, 이때는 1970년대였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첫 번째 인하를 하면 시장은 그 이후로 쭉쭉쭉 잘 올라갔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있죠. 자, 요번에 금리 인하하면 여러분 물가가 원인일까요? 경기가 원인일까요? 이거는 누구나 다 요번 이제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물가는 예전에 한참 많이 올랐을 때가 8%를 넘었는데 미국 CPI 기준으로 지금 3%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5%를 훨씬 초과하죠.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물가와의 균형을 감안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원인이 당연히 물가고 주식시장의 반응도 1970년대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올해 저는 남은 기간은 저점은 조금 더 불확실할 수 있지만 올해 남은 기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 흐름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야말로 정말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에 조금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시중금리가 시장의 여러 의견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초만 하더라도 한참 저희 주식시장 높은 수준이 있었고 기대감 팽배했을 때 금리 인하 미국 쪽에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점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3월에도 인하할 수 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또 조금씩 달라져요. 3월이 아니라 봄, 늦봄 그리고 또 하반기 이게 계속 그 시기가 조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금리도 이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연중 전체로 보면 물가와 금리가 균형이 지금 너무 안 맞습니다. 금리 인하 그 과정에서 시중금리의 하락은 대세적으로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팀장님 리포트를 보니까 증시의 잠재 리스크로 군사비 지출 확대를 꼽으셨어요. 이건 좀 약간 좀 예상 밖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작년에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이 도표 이거 계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도표 같이 보실까요? 이게 화폐유통속도인데 저 평소에 화폐유통속도 계산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화폐유통속도가 20년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당 계속 하락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폐유통속도가 2020년부터 최근 2020년, 21년, 22년, 23년 4개년간 21% 반등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중에 어떤 유동성이 풀릴 그 기미가 있으면 또는 유동성 재정 정책이건 통화 정책이건 물가가 쉽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국제 정세를 한번 보면 곳곳에서 물론 안타깝지만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요 국가는 군사비가 GDP 대비해서 그 지출 규모가 역사상 최저인 국가도 꽤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물론 각국은 재정을 줄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국제 정세 불안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군사비 지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풀린 유동성과 지금까지 반등했던 화폐 유통 속도가 만나면 물가가 혹시라도 또 다른 경로로 이 안정세는 유지된다고 저는 뭐 보고는 있지만 이런 말씀드린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연중으로 여러 뉴스들 점검하시면서 조심히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리스크죠. 지정학 리스크가 이 경제와 만났을 때 이 화폐 유통 속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결국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 중국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서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한 370조 원이라고 하는데 긴급자금 투입하고 또 중국인민은행이 다음 달부터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증시 부양책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중국 시장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는데요. 요즘 중국이 달라졌어요. 중국 쪽에 증시 부양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게 경기 관련해서 뭐 지준율, 뭐 다른 여러 또 여러 움직임들. 요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 제가 올해 연중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차트 또 준비한 거 같이 보실까요? 중국 관련해서 중국이 부양책 할 때 특징이 있어요. 가깝게 2012년에서 15년 제가 지금 익숙치 않아서 어떻게 동그라미를 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2012년에서 15년 여러분도 잘 보이시죠? 두 번째 네모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국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 하면 이때 과잉 설비가 문제였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철강도 과열이다. 그래서 소비가 답이지 않을까 해서 금리 낮추면서 소비 부양책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녹색선 중국이 금리 내리는데 미국이 2015년 12월 금리 인상 첫 단추를 끼우고 쭉 올렸습니다. 금리를. 미국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면 중국은 부양책을 그만합니다. 부양책에서 중국이 돈 풀었다가도 미국이 금리 올려버리면 그 자금 미국으로 가면 그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율도 더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작년에 중국의 부동산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검은색 선은 중국의 부동산 지수입니다. 부동산 이렇게 어려워도 왜 아주 적극적으로 부양책 하지 않았느냐? 간단합니다. 미국 금리 올려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양책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번 보시죠. 다른 말로 미국이 올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중국은 미뤄뒀던 그리고 쟁겨뒀던 부양책을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중국의 부양책은 제가 볼 때 양치기 소년의 세 번째 말하고 될 것 같아요.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 부양책이에요. 뭐 속된 말로 뻥이 열 수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나요. 부양책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부양책을 한다는 그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통화정책하고 연관해서 보면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미국 금리 인하 그러면 중국은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했던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것은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실질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고금리면은 세계 자금을 다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긴축하면서 고금리 상태였는데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중국 입장에서 이제 운신의 폭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중국 정부도 이 경기 부진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요즘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뭔가 좀 자꾸 액션을 보일 것 같은데 국채 발행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위안화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위안화 쪽은 좀 이중적이죠. 사실 뭐 부채를 많이 쌓는다는 건 위안화 약세 요인. 그런데 중국 정부가 부채를 이용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면 위안화는 강세 요인. 그래서 위안화에 대해서는 지켜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국채 발행하고 여러 부양책의
준비 태세를 갖춘다는 건 경기에게는 상당히 예. 우호적인 뉴스라고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저희가 모셨는데 이 강현기 파트장님 좀 색다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지만은 더 나빠질 확률보다는 앞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강현기 주식전략 파트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